성폭력과 아동학대 의혹으로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토신한 2명의 여중생 사건. 지난 12일 오후 5시 10분쯤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된 현장에는 이들을 추모하는 마음이 이어졌습니다. 학교 심리상담이 너무 부실했던 것이 아닌가. 수사기관이 늑장 대응해서 혹시 여중생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아직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허술한 면이 많은가. 상담 치료나 격리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부분인데, 한쪽에서 딸은 조사를 받고 아빠는 아빠대로 조사를 받고, 근데 얼굴을 밤이면 저녁이면 예를 들어 집에서 봐야 되고 굉장히 압박감은 컸을 거라고. 딸을 폭행하고 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왜 자꾸 이 반려를 하냐? 그렇게 맹비난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경찰이나 경찰의 수사 부분에서 상당히 앞으로 지장이 좀 많이 초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최용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뜨거운 이슈 2가지 오늘 좀 가지고 나와서요. 두 분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청주에 안타까운 사고가 최근에 있었는데요. 여중생 2명이 고층 아파트에서 스스로 뛰어내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선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지역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재발 방지 대책은 또 뭘까? 오늘 좀 얘기 나눠보고요. 또 하나는 충청북도에서 최근에 수리됐던 조례안을 다시 심의하려다가 또 이마저도 안 한다는 왔다 갔다 하는 행정을 보여서 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생활임금 노동안전 주민청구 조례안 관련 얘기인데요. 어떤 해법들이 나올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출발합니다. 여중생 2명은 왜 목숨을 끊었나? 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이 소식을 보도하면서요.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너무 안타깝고 그야말로 너무 꽃다운 나이잖아요. 네. 아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모르는 분들도 이제 계셔서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변호사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지난 12일이죠. 오창 지역의 여중생 2명이 아파트 22층에서 동반 추락 자살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그 이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한 여중생의 의붓아버지가 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해왔고 그 딸의 중학교 친구죠. 여중생을 성폭행했다. 이런 혐의로 이미 수사 중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또한 이런 문제로다 여학생 둘을 학교 측에서 지속적으로 심리 상담 중이었다 이렇게 밝혀졌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수사 중이고 심리 상담 중이었는데도 여중생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수사기관이 늑장 대응해서 혹시 여중생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또는 학교 심리 상담이 너무 부실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이 일고 있죠.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딸만 둘 가진 아빠로서 정말로 슬픔을 금할 길 없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을 다 떠나서 아직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허술한 면이 많은가에 대한 어떤 자괴감, 자책감 같은 것도 들고요. 소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막상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너무나 구멍난 그물들이 많은 거죠. 안전망이 촘촘하게 쳐진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로, 또 고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조금 좀 짚어보도록 하죠. 피해 여학생 그 부모가 성범죄를 당했다 하고 지난 2월에 고소장을 제출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피해 사실도 알렸고 그 이후에는 관련 상담 기관에서 뭐 심리 치료도 받았고. 근데 결국은 아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거든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당시에는 없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많이 듭니다. 일단 수사도 진행 중이었고, 그다음에 상담도 뭐 기관을 좀 달리해서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방은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곳곳에 있던 제도상의 허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제도상 허점이라면 어떤 부분들을 지적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상담 치료나 격리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성폭력이나 폭력, 가정 학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을 보호하고 격리하는 이런 제도들을 많이 보완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아직도 너무 그 허점이 너무 많이 보였던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경우로 예를 들어서 학교 내의 폭력, 그러니까 학생 간의 폭력이나 아니면 그 교사가 선생을 성추행하거나 뭐 이런 문제, 학교 안에서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 나름대로의 그런 그 보호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는데 학교 밖의 문제, 그러니까 학생과 일반 성인 간의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학교 차원의 그런 그 상담이나 치유 시스템 같은 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아까 촘촘하지 못한 그물이 문제다라는 말씀 중에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이제 이런 성폭력이나 뭐 성희롱이나 이런 것들 같은 거 학교 같은 경우는 위 클래스라고 있잖아요. 개별 학교 단위로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교육청의 시교육청, 도교육청의 위 센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칙을 어떻게 정해놨는지 이번에 이제 위 클래스에서 알고 상담 심리치료 이런 것들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제 경찰 조사를 하면서 위에 보고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는 거니까 대외비를 지켜라 이런 거였겠죠. 경찰 쪽에서 학교 측에다가. 네네 그랬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위클래스와 위센터가 자동으로 예를 들어 항상 연계된다든지 이렇게 보고 시스템이 돼 있다면 전체적인 숫자 파악 같은 것도 할 수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고요. 저희가 이제 봉사활동하는 가운데 율량동에 있는 그 아동 그 폭력 등등에서 그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는 센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상당 부분의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심리치료도 받고 여러 현실적인 어떤 그 사회생활을 다시 정상적으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다 하고 돌아가면 머지않아서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 건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아까 변호사님 지적대로 격리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매일 한쪽에서 딸은 조사를 받고 아빠는 아빠대로 조사를 받고 근데 얼굴을 밤이면 저녁이면 예를 들어 집에서 봐야 되고. 그 심리적 압박은 이 어떤 범죄나 내용의 강도 여하를 저희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 여하를 떠나서 굉장히 압박감은 컸을 거라고 봅니다. 제도상으로도 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나 격리 뭐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우리나라 법체상으로는 피해 학생이나 그 학부모, 부모의 동의가 기본적으로 필요를 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돼서 거대한 이슈가 된다고 하면은 피해자나 아니면은 각 부모들의 동의 없이도 이렇게 격리나 보호 절차, 상담 절차 이런 것이 진행되는 예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피해 학생이나 부모들의 동의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동의하거나 부모가 동의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한 조치가 강력하게 취해질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저는 앞뒤 다 일반인들 생각에 이제 앞뒤 잘 모르고 일단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고 어머니가 이 부분을 인지했고 스스로 해결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경찰에 도움을 부탁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학교 측에다가 상위 기관에 보고하지 말라라고 울타리를 쳐버린 이 상황부터가 뭔가가 조금 이게 좀 잘못 풀어진 거. 지금 가정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경찰에서도 서로 이렇게 도움을 줘서 뭔가 좀 같이 협조를 해야지만 될까 말까한 일인데 일단은 형사법 체계상으로는 수사관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비밀 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경찰관의 조치에 대해서도 뭐 틀렸다라고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갔을 때 그것이 학교와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학교 측과 유기적으로 연계되기는 오히려 이렇게 비밀준수 의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법조항, 형사법적 조항 때문에 오히려 단절시키는 그런 부분이 이번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기관에서 딱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학교는 손을 떼고 이제 수사기관 전문기관으로 넘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피해 학생들의 상담이나 치료나 뭐 이런 것이 진행되는데 이쪽에서도 이전에 진행됐던 학교 측과의 유기적 협조가 있고 그 향후에 정보를 공유하고 해야 되는데 피해 학생의 그 보호 측면에서는 그것조차도 단절이 되는 그 때문에 이번 사건의 그 발생하는 계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그 규정 자체부터 예를 들어서 위 클래스 단위에서 파악이 된다면 위 센터에 자동 보고를 하게 이제 바꿔야 되겠죠. 뭔가 보완을 해서. 위클래스 단위에서 심리치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상담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딱 단절이 돼서 경찰단에서는 또 다른 전문가들이 와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학생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계속 했을 거라고요. 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겠죠. 그러면 사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어떤 떠올리기 싫은 악몽의 순간들을 계속 제가 이제 저희 딸들이 큰 딸도 이제 사춘기 때 엄청 사춘기 짓을 심하게 해서 정말 아내가 저 500원짜리 동전 2개만큼 이렇게 머리에 원형 탈모가 생길 정도로 엄마는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지금 15살 그 정말 꽃다운 중학생들 아니에요. 뭐 저희 딸도 이제 지금 둘째가 이제 중3인데 뭘 하다 보면 똑같은 거를 안 좋은 걸 저기를 하면은 순간적으로 헉 하고 쏟아놓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밥숟가락 딱 놓고 간다든지. 아이들은 예민하니까.
왜 그 뻔히 알면서 왜 물어요? 그렇지. 뭐 이런 이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하물며 그 어떤 피해를 본 범죄 이런 거 정말 떠올리기 싫은 악몽을 이렇게 유관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걸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또 딴 기관은 알지도 못하고 또 아마 딴 기관으로 갔으면 또 똑같은 걸 또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상처를 반복해서 주는 결과적으로 그 내용을 또 보면은요. 2월 달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 쪽에서는 관련 사안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피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그 의붓 아버지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계속 반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또 시민들이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딸을 폭행하고 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왜 자꾸 이 반려를 하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김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2월 달에 그 성폭행 피해 여중생의 부모가 이제 고소장을 접수를 해서 바로 한 달 정도 지나서 경찰에서는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기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여중생 사망 전날에 경찰에서 다시 구속영장을 재신청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 투신 자살 보도가 난 이후 14일 날 5월 12일 날 아이들이 극단 선택을 한 건데 5월 11일 날 경찰이 이제 재신청을 했고 했는데 14일 날 그 보도가 난 이후에 자살 보도가 난 이후에 14일 날 검찰은 다시 기각을 했는데 언론에 전해진 바에 의하면 기각된 이유가 피해자들 진술이 일관성이 측면에서 좀 부족하다. 그리고 재확인을 좀 해보고 그다음에 재반 증거가 부족하니까 재반 증거를 좀 더 확보해보고 주변인 진술을 좀 들어봐라. 이런 취지로다가 검찰 측에서 구속영장 재신청을 기각을 했던 것이죠. 주변인들의 진술을 더 듣고 증거를 더 가지고 와라. 이게 이제 참 애매한 부분인데요. 우리 그런 말 유명한 말 있잖아요. 10명의 뭐 도둑을 놓치더라도 범인을 놓치더라도 무고한 한 사람의 뭐를 만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쉽게 의심하거나 뭐 쉽게 단정을 해서 누구를 범죄자로 또 만들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의 특징을 한번 보자고요. 이 성범죄나 이런 부분은 아주 은밀하게 자기들끼리 그 내부에서 있는데 어떻게 그걸 남이 알아요. 그러니까 주변 정황 이런 걸로 하기 어렵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증거를 확보할 길도 없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당사자의 진술 부분일 텐데 이 어린 학생들이 뭐 기억이 좀 틀리거나 뭐 또는 뭐 겁에 질리거나 또는 너무 긴장하거나 해서 뭐 말이 좀 틀리거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넓게 판단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게 저도 뭐 검사 일을 한 10년 정도 해봤지만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그런 점을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성범죄나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 상대 범죄의 특성이나 그 문제점이나 이런 거에 다 알고 있는데 저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안 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을 그 자체만으로 비난할 건 아니라고 봐요. 사실관계나 증거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 수사상의 필요성이라는 건 항상 존재를 하거든요. 교수님도 인정하셨듯이 10명을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경찰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 검찰이 영장을 반려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맹비난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해당 검사도 이 사안을 잘못 짚게 되면은 지역 사회에서 받을 지탄들을 예측할 수 있죠.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러 차례 반려를 했다는 부분들은 뭔가 보완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중요하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수사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뭐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경찰이 세 차례나 체포 구속영장 신청했다면 범죄 혐의는 충분하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은 바로 구속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너무 무리한 주장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했으니까 그 사람은 범죄를 지었을 거다. 그리고 그러니까 무조건 구속하라. 그게 아니면 좀 부족해도 일단 구속해놓고 수사하라. 이런 식의 발상은 너무 위험한 발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이 오창 여중생 자살 사건 같은 경우 이 범죄에 대해서 그 의붓 아버지의 범죄에 대해서 조금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좀 기다려보는, 지켜보는 그런 신중한 시민의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왜 그 폭력 이제 피해 아동 보호 센터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 아이들을 뭐 심리 치료하고 이런 거 상담해주고 치료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다시 왜 돌아오겠어요? 가면 다시 또 부모님께 폭력을 당하고 뭐 하니까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 교육이나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게 아마 그 부모에 대한 교육과 치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많이 놓치는 거죠. 지금 이런 부분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죽었으니까 아마 이제 죽고 나서 그 부분은
예. 뭐 아직 범죄자일지 아닐지 그건 모르지만 이제 그분에 대한 거는 또 이렇게 싹 줄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런 분들, 어떤 가해 성격이 있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뭐 어떤 치료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또 중요시 봐야 되겠죠. 근데 앞으로 뭐 이거 제도상의 허점, 교육상의 허점, 상담이나 치료의 허점, 제도상의 허점 많이 지적할 수 있지만 수사, 경찰이나 경찰의 수사 부분에서 상당히 앞으로 지장이 좀 많이 초래할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유서는 있었지만은 유서에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유서에 의붓아버지의 범행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글은 없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력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피해자들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사는 상당한 난항을 겪고 심각하게 와전되고 변곡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는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거고 어쨌든 수사 진행 상황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학교 당국은 학교 당국대로 또 사법 당국은 사법 당국대로 자꾸 선 긋고 금 긋지 말고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서로 협력하고 협조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